자, 이제 내면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잠시 하시던 일을 모두 잠깐 멈추시고 잠시 눈을 감으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한 곳을 멍하니 보셔도 좋고 잠시 내면으로 들어가 봅니다. 내면으로 향하신 상태에서 잠시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봅니다. 눈을 감는 이유는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적인 정보가 거의 한 70% 이상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눈을 감고 우리가 다른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각적인 정보를 잠시 차단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눈을 감은 채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자신의 호흡에 잠시 집중해 봅니다. 호흡도 느껴보시고 이번에는 몸도 느껴봅니다. 이렇게 내가 알아차리고 있는 호흡도 알아차리고 몸도 알아차리고 아마 나아가서는 마음도 알아차리고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는 주의를 기울인 상태로 존재하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참나의 상태입니다. 이 알아차림은 내면으로 우리 자신만 알아차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밖으로 외부의 환경에 대한 것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지금 계시는 방 안, 계시는 곳에 지금 방 안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진 않는지, 어떤 냄새나 향기가 나진 않는지, 어떤 공기의 흐름은 없는지, 그런 외부적인 정보에 대한 외부적인 것을 알아차리면서도 우리는 내면에 대한 것도 동시에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를 외부적인 거에도 내 내면에도 양방향으로 동시에 기울여 봅니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상태를 잠시 유지해 봅니다. 호흡도 알아차리고 몸도 알아차리고 마음도 알아차리고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는 참나의 상태로 잠시 존재합니다.
아마 이런 알아차림을 항상 유지하고 살지는 못하겠지만, 또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우리에게 뭔가가 나타나고 사라지고, 나타나고 사라지고를 반복하겠지만, 지금의 이 고요하고 외부로든 내면으로든 알아차리고 있는 지금의 이 상태를 잠시 몸에 기억해 봅니다. 우리는 잠시 멈춰서 이렇게 주의를 내 안으로, 밖으로 가져오는 것만으로도 참나 상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천천히 눈을 떠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네. 참나 상태가 별게 아니다라는 걸 저는 굉장히 강조하는 편인데요. IFS에서 말하는 참나, 참자, 셀프, 그런 어떤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책에서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그게 과연 뭘까? 대단한 거라고 자꾸 착각하기가 쉬운데요. 대단한 게 아니고 저희가 항상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의 기본적인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참나의 상태이다. 인 거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뭔가를 많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내 마음이 이렇구나. 몸이 이렇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그거 알아차리고 볼 수 있다라는 건 떨어져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고 있고, 그걸 관찰하고 있고, 그걸 느끼고 있고, 그렇게 내가 주의를, 다른 것에도 기울이면서 어떤 거에 압도돼서 그거가 나다라고 보지 않는 그렇게 마음의 중심이 잡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30페이지를 읽을 차례인데요. 제가 30페이지를 미리 읽어봤는데, 오타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책이 없으신 분은, 나중에 책을 좀 보시고요. 자, 30페이지 개인적인 짐과 물려받은 짐에 대한 부분을 좀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뭔가 번역이 잘못됐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짚어드리는 게 편안할 것 같아요. 이 책이 쉬운 책이 아니에요. 약간 IFS의 기본서가 아니고 약간 상위 호환이 되는 약간 좀 어려운 책에 속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짚어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개인적인 짐과 물려받은 짐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추방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감을 불어넣고자 하는 개인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다. 제가 이 첫 줄을 읽는데, 이게 뭔 소리야? 딱 걸리더라고요. 자, 선생님들, 추방자가 보통은 수치심을 주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수치심을 받은 부분인가요? 1번, 수치심을 주는 부분이다. 2번, 수치심을 받은 부분이다. 1번이다, 2번이다. 자, 손가락으로. 2번, 네, 배은경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2번. 수치심을 받은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로 제가 계속 얘기를 하죠. 하나는 수치심을 주고, 하나는 수치심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런데 보통 수치심을 주는 거는 외부적으로 우리의 부모들이나 사회에서나 학교에서 주면 그걸 내면화해서 마음 안에서 수치심을 주는 부분이 생겨나죠. 보통 비난하는 부분이 그렇게 하죠. 너는 쓸모없어. 너는 한심해. 너는 사랑받을 수 없어. 그런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부모나 학교 사회에서 받은 걸 내면화해서 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듣고 있는 부분이 바로 수치심을 받는 추방자이죠.
그런데 추방자가 다른 사람들한테 수치감을 불어넣는다? 이거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선생님들?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걸 원문을 찾아봤는데, 쉐이밍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방자들이, 어, exiles have shaming personal belief 이렇게 해가지고 shame이라고 있는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감을 불어넣고자 하는 그렇게 번역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게 아니라 쉐이밍을 하는 자기 자신에게 수치심을 자꾸 자꾸 스스로에게 주게 되는 이란 뜻으로 지금 이해가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비난하는 부분이 하나는 비난을 하고 그러면 얘는 추방자는 그 비난을 들어 수치심을 느껴 수치감을 느끼게 돼. 그러고 나면 그걸 경험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선생님들? 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수치감을 불어넣게 되면 저희가 IFS에서 말하는 아마 보호자가 될 것 같아요. 추방자가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수치심을 느낀 상태가 되면 그 수치심을 내가 느끼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또 비난을 하거나 수치심을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보호자가 되죠. 이해되시나요, 선생님들? 자, 무슨 얘기냐? 추방자는 상처를 가지고 있는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그 수치심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어떤 보호하는 행동을 하는 게 보호자인데 여기서는 헷갈리게 지금 써놓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좀 이해되시기를 바라고요. 자, 읽은 김에 30페이지 하단 중요합니다까지를 제가 좀 읽겠습니다. 개인적인 짐과 물려받은 짐. 추방자들은 수치심을 경험하고 있는 개인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신념,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개인적인 신념을 종종 글자 그대로 신체적인 짐으로 경험하는 걸로 내면 작업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IFS에서 우리는 이러한 신념을 짐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신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감각도 짐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어떤 생각도 짐이 될 수 있고, 어떤 느낌도 짐이 될 수 있고, 그건 그 부분이 짐이라고 부르는 것, 갖고 있는 게 힘들다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이 해당이 됩니다. 자, 추방자는 내면 작업할 때 돌이 가득한 배낭을 메고 있다 하면서 나타날 수도 있고, 뻘 속에 저는 빠져 있다 라고 느낄 수도 있으며, 무거운 갑옷에 둘러싸여 있다. 또는 나한테는 곰팡이가 서식하고 있다. 촉수로 덮여 있다. 가짜 장기등이 붙어 있다. 이런 느낌들을 가지는 걸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흉터가 있는 걸로 나타나거나 문신이 있는 걸로 나타나기도 해요. 저희 추방자의 경우에는. 낙인이 찍혀 있는 걸로 나타나기도 해요. 너는 쓸모없는 아이야. 이런 낙인. 너는 사랑받을 수 없어. 문신. 이런 식으로 저한테 나타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각자 작업하는 추방자가 말하는 대로입니다. 그에 반해서 보호자들은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책임감에서 비롯된 이들의 임무도 또한 짐이 됩니다. 그래서 과도한 책임감의 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비교해보면 추방자는 고통스러운 어떤 무가치감이나 두려움이나 수치심이나 또는 사랑받을 수 없다는 느낌이나 그런 것들이 짐인 반면 보호자들은 마찬가지로 걔네들도 수치심을 가질 수도 있고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뭐 무가치감이나 뭐 사랑받을 수 없다는 느낌도 다 가질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차이 나는 것은 과도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한 책임감이 보호자는 항상 짐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아이가 어떤
충실한 보호자가 있어서 돌보미와 함께하며 이 돌보미가 영어로 caretaker인데요. 이걸 돌보미로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냐? 어떤 아이가 부모와 같이 자라나고 있어. 그때 부모가 케어테이커가 되겠죠? 또는 할머니하고 자라나고 있어. 또는 학교에서 이렇게 자기가 돌봄을 받는 대상, 그런 대상과 같이 살고 있는데 그 대상이 어떤 짐을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난을 잘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엄청나게 비난하시는. 그러니까 엄청난 책임감의 짐을 가지고 계셨고 수치심의 짐을 가지고 계셨어요. 밖에 나갈 때면 완벽하게 메이크업을 하고 완벽하게 옷을 입고 나가시는 분이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까 봐. 그런 수치심을 가지고 있고 비난하는 분이셨으니까 그런 분과 제가 같이 자라면서 제가 아이였을 때 저의 보호자들이 그 짐을 공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나갈 때 메이크업을 완벽하게 하고 옷을 완벽하게 입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똑같이 비난하는 부분도 있고 수치심을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 짐이 저한테 공유가 된 거죠.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충실한 보호자들이 돌보미와 함께하며 돌보미의 짐을 공유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이가 어린 시절 충실한 보호자와 함께 있을 때, 내면의 보호자가 있을 때, 부모와 함께 하면서 부모가 가진 짐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 그런 걸 말하겠죠? 아이는 본질적으로 돌보미의 짐을 물려받게 된다. 이걸 앤 싱코라고 하는 IFS의 거장이 2017년에 논문을 썼어요. 물려받은 짐, 대물림된 짐이라는 거에 대한 거장이시거든요. 물려받은 짐은 몇 가지 중요한 관점에서 개인적인 짐과는 다릅니다. IFS가 참 탁월한 게 내면 안에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겨나는 고통스러운 것만 작업하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서 우리가 물려받은 것도 작업을 하게 하죠. 사회에서 물려받은 것도 작업을 하게 하죠. 또는 더 나아가서는 어디에서 왔는지조차 모르는 짐까지도 정리하게 하는 아주 탁월한 치료 기법입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물림된 짐이라고 하는 걸 작업하는데 패밀리 컨스텔레이션이라고 하는 가족 세우기라는 걸 쓰죠. 들어보셨죠, 선생님들? 근데 가족 세우기 이외에는 사실상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가족 간의 어떤 짐을 제거하는 기법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IFS가 가족 세우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가족 세우기는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어떤 그런 부족의 어떤 행사를 하면서 여러 명이 나와서 어떤 줄루족이었는데요. 남아프리카였는지 아프리카였는지 줄루족들이 나와서 어떤 행사를 하면서 여러 명들이 그런 작업을 하는 걸 보면서 선교사였던 한 분이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가족 세우기의 시초가 되시는 그분이 원래 선교사였는데 그분이 그걸 보고 만들게 된 게 가족 세우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청중에서 여러 명을 나와서 가족의 역할을 하게 하죠. 그런데 그런 여러 명의 집단으로 일어나는 작업을 내면 안에서 IFS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려받은 짐을 작업을 하도록 저도 트레이닝 받았고 IFS 치료를 배우게 되면 트레이닝을 반드시 받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이 물려받은 짐은 몇 가지 중요한 관점에서 개인적인 짐과는 다릅니다. 수치심에 기반한 신념인 개인적인 짐은 개인적인 경험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발달됩니다. 그에 반해서 아이가 충성심, 가까워져야 되는데
또는 부모에게 나는 의지해야 되는데 두려움, 부모와 나는 같은데 동일시, 공감, 엄마가 힘든 게 나도 너무 힘들어. 이런 이유로 돌보미의 짐을 짊어질 때 물려받은 짐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요즘에 만나고 있는 내담자 중에 한 분이 엄마가 표정만 어두워져도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물려받은 짐일 가능성이 큰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개인적인 짐은 수치스러운 정체성이지만 물려받은 짐은 죄책감 기반의 관계를 시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네. 개인적인 짐은 내가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내면화하게 되면서 내 안에서 수치심을 계속 내 정체성으로 받아들이죠. 나 이콜 수치스러운 사람. 이런 식으로 나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런데 물려받은 짐은 죄책감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그 내담자 같은 경우, 엄마에게 나는 해로운 딸이야, 아들이야,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야,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해. 엄마가 힘들 때 나는 짐덩어리야. 이런 죄책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게 두 개를 좀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 앞으로 둘 모두를 논의하면서 저는 개인적인 경험에서 발달하는 짐은 정체성이 문제가 생기는 짐이다. 정체성 짐.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롯된 짐은 관계적 짐. 이렇게 나눠서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개인적인 경험으로 발달하는 짐은 수치스러운 정체성을 받아들이게 된 거니까 정체성 짐. 그리고 물려받은 짐,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짐은 죄책감을 기반으로 하는 관계를 기반으로 하니까 관계적인 짐으로 부르겠다는 거예요. 구분이 되시죠, 선생님들? 그래서 개인적인 짐은 정체성 짐을 만들고 물려받은 짐은 관계적인 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짐은 수치심을 기반으로 하고 물려받은 짐은 죄책감을 기반으로 하고 되셨죠? 네, 이 부분이 제가 어렵기 때문에 굳이 읽으면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6장과 7장에서 짐을 짊어지게 된 유대 관계가 얼마나 아이들에게 관계적인 짐을 지우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추방된 부분들이 두 가지 이유에서 즉 자신들이 수치스럽다라고 느끼는 정체성 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이 수치스럽다고 다른 부분들이 믿기 때문에 주방되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대신 읽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선생님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변화는 치료와 어떤 관계인가라는 걸 좀 읽을 텐데요. 30페이지부터 32페이지 중반까지를 김소장 선생님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화는 치료와 어떤 관계인가? 내담자들은 변화를 추구하거나 두려워하여 변화를 거부하면서 치료를 시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리자는 변화를 추구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들은 추방자의 본질과 소방관 부분들의 행동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지쳐 있습니다. 반면에 소방관들은 위협적인 신념들, 나는 무가치해, 나는 사랑받을 만하지 못해, 이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때마다 좀 더 면밀히 자율신경계의 각성 상태를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들은 피곤함을 거의 인정하지 않지만 그들도 열심히 일합니다. 만약
내담자들이 어떤 의도로 치료받으러 온다면 그것은 보통 대개 변화하고자 하는 관리자적 의도입니다. 그들의 관리자 팀은 그들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더 용감해지라, 더 강해지라, 더 사랑스러워지라, 통제되지 않는 탈억제를 통제하라. 이 부분들은 치료사가 그 대의를 위해 결집하여 자신들을 성공으로 이끌어 주기를 기대합니다. 만약 우리가 치료에서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자기 재창조를 통해 수치를 당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들의 신념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치료를 작업이라고 부를 때 그 단어를 피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하면 수치스러운 추방자가 사랑스러운 존재로 변화될 것이라는 관리자적 신념을 무심코 강화시킵니다. 추방자를 바꾸고자 하는 관리자의 노력이 제 관점에서는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저는 관리자들이 치료에서 작업이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만약 그들이 작업을 중단하면 뭔가 다르고 더 나은 일이 일어날 것을 시사하는 작업, 독백, 한다라는 단어가 특징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나는 무엇인가를 해야 해요. 나는 이것저것을 해 보려고 해요. 를 중단시킵니다. 사실 그들은 지금 당장 중단하고 단 몇 초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어떤 기분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아동 노동법에 대한 농담을 할 수도 있고 아주 진지하게 일할 계획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더라도 부분들이 정당하며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갖도록 해주지 않으며 수용받거나 사랑받기 위해 자신의 본래 모습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수고의 대가를 치르고 얻는 사랑이라는 사고방식에 대한 저의 비판이 분명히 처음에는 신뢰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내담자의 참 자아가 부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참 자아가 가혹한 판단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저는 그들의 추방자들이 수치스러움을 잘못된 출처에서 나온 부정확한 정보로 보고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으며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내면 시스템 전체가 안도감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부분들이 내담자의 참자와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보호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모든 일을 기꺼이 중단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던 일을 중단하고 대기하는 경우 참자가 등장하는데 그 자체가 계속 일하고자 하는 그들의 의욕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그들이 참자를 직접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자들이 더 큰 실험을 허용하기 전에 우리는 작은 실험부터 시작해야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보호자들이 변화에 대한 작업을 중단할 때 변화는 일어납니다. 추방자들이 짐을 내려놓으면 보호자들은 자발적으로 수문을 열어 생명이 흐르면서 사물의 정상적인 상태가 다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물의 정상적인 상태는 변화입니다. 참 의미심장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참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읽었네요. 맨 바닥에 32페이지 밑에 칼 로저스가 말했듯이 내가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때야 내가 변할 수 있다라는 역설에 대해서 여기 적어놨네요. 자, 마음의 모델 32페이지 하단부터 33페이지 10화입니다까지를 안은성 선생님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마음의 모델, 만약 당신이 정신의 다중성이라는 생각을 지지한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그렇더라도 모든 사람이 자신의 부분들과의 상호작용이나 치료에 이 접근법을 사용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분들이 기꺼이 참여해야 하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와서 부분들에 대해 말하기를 꺼린다고 하면 나는 그의 한 부분이 말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그의 염려에 대해 호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내담자가 주저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진행할 의사를 보인다면 우리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분들이란 단어 대신에 다른 단어를 사용할 용의가 있습니다. 만약 내담자들이 감정, 감각, 생각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선호한다면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 감각, 생각을 부분들의 표현과 의사소통으로 생각하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저는 내담자들에게 내 생각의 정신세계는 진화적인 디자인 측면에서 그분들의 많은 의견과 관점들을 위한 만남의 장소라고 말합니다. 만약 내담자들이 이런 식의 생각에 흥미를 가지지 않는다면 저는 그들에게 또 다른 방식으로도 안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담자가 제 접근 방식을 시도해보고자 하는 의향이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마비된 듯이 보이거나 마구 뛰고 있다면 우리는 내담자가 어떤 것에 끌리고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까지인지 고려하여 뉴로 피드백, 약물 처방, 마취제, 케타민 및 향후에는 엑스터시, MDMA 및 환각제 실로사이빈까지 포함, 동작, 요가, 댄스 등과 같은 보조적인 치료법을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때로는 보호자들이 치료에 참여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초대하고 제안하며 적어도 내담자의 부분들 일부가 원한다면 꾸준히 계속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분들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내담자들이 치료사가 내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안전 기준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믿는 경우 그들은 종종 이 접근법을 몹시 시도해보고 싶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결론에 대해서 읽어볼 텐데요. 첫 번째 챕터를 저희가 이렇게 무사히 읽었네요. 박민희 선생님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결론. 우리가 수치심과 죄책감에 대해 무엇을 믿는지는 대부분의 내담자들이 그 중에 하나 혹은 두 가지 문제 모두와 씨름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수치심을 불어넣는 것, 깎아내리는 죄된 행동이나 수치스러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지속적인 불안을 낳는 부글부글 끓으며 독이 든 존재의 상태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에 반하여 죄책감은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거나 잘못을 저지르는 생각을 한 것에 대해 반응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것은 관계적인 우려를 암시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행한 것 때문에 당신에 대해 걱정합니다. 수치심을 불어넣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죄책감은 잘못된 행동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얽힐 수 있습니다. 만약 내면 비판자가 죄책감을 느끼는 보호자에게 수치감을 불어넣는다면 당신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당신은 나쁘다. 그의 수치심 불어넣기가 죄책감을 가려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계에 관한 한 나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보다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양심은 복구로 안내합니다. 양심은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양심에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면의 수치심 불어넣는 작업을 줄이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잘못은 직접 복구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가 죽었거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나 그들의 공동체는 그가 초래한 손실을 보상하고 자신들이 찢어놓은 사회적 관계망을 고쳐야 합니다. 수치심 불어넣기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죄책감이 발달하면 이것이 인지적 강력 접착제 역할을 하여 이것은 절대로 고칠 수 없어 수치스러운 느낌을 도저히 떼어낼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에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똑같이 복잡하고 불완전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루안다 및 캐나다의 화해 프로세스에서와 같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나 그들의 공동체만이 채무가 탕감되는 시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죄책감의 종점 설정을 위한 집단 공동의 프로세스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배상액이 궤도를 벗어나거나 제12장에서 보여드리듯이 평생의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책감을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잘못은 반드시 복구되어야 합니다. 수치심 불어넣기와 수치스러움 마땅히 가져야 할 죄책감의 보상 작업을 방해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그 결론에서 34페이지에 수치감을 불어넣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오역인 것 같아요. 뭔가 번역을 하시면서 가치 판단을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수치감을 불어넣는 건 나쁜 행동이야 이렇게 번역을 하신 것 같은데 원어 자체로만 봤을 때는 범하기 쉬운 행동이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원문 자체에 나와 있는 단어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거든요. 그래서 수치감을 불어넣는 것이 일어나기 쉬운 어떤 행동인데 그런 행동에 대한 반응으로 죄책감이 생겨난다라는 것으로 조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치감을 불어넣는 것은 범하기 쉬운 행동입니다. 죄책감은 그 범하기 쉬운 행동에 대한 반응입니다. 수치감을 불어넣게 되면 죄책감이 올라오게 되는 경우들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5페이지, 이제 2장을 들어가네요. 어느새 이렇게 2장을 들어가는데요. 목표 부분이 조금 긴데, 37페이지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까지를 좀 읽어볼 텐데요. 마음의 고유님께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조금 길긴 하네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정신세계가 부분들과 그와는 대조를 이루는 자원인 참자아와의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철학자들은 이 같은 구조를 대립의 통합이라고 부릅니다. 빛이 없다면 우리는 어두움을 갖지 않을 것이며 어둠이라는 개념이 필요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밖에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삶에 대한 개념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쌍이 서로를 정의합니다. 참 자아와 부분들은 이같이 한 쌍입니다. 의식이 두 가지 이상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생각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불자들은 동일한 자원을 불심이라고 부르고 고대 산스크리트 요가 경전의 저자로 추정되는 파탄잘리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보는 주체는 의식이며 그것은 인식, IFS 용어로 참자아입니다. 보이는 대상은 사물의 전체 세계일 뿐만 아니라 지성, 마음, 그리고 자아 용어로 자아, IFS 용어로 부분들로 구성된 내면의 도구입니다. IFS의 궁극적인 성공은 내담자와 치료사가 두 가지 형태의 의식에 접근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부분들이 참 자아를 위해 공간을 내어줄 때 우리는 넓은 마음, 긍휼의 마음, 그리고 반응적이기보다는 호기심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롯해 다른 사람들, 그리고 사건들을 조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IFS 치료의 목표입니다. 부분들은 참 자아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줄 수는 있지만 그들에게 그런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언제나 도움을 주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참 자아는 부분들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분들이 분리되도록 만들 수 없으며
우리가 부분들을 대신해 분리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협력해야 합니다. 때때로 그들은 몸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므로 움직임, 뉴로 피드백, 약물 치료 등과 같은 형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그들에게 지시하거나 그들을 속여 자신들의 임무를 중단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중단하고 참 자아의 이끌음을 따르고자 하는 그들의 자발적 의지는 참 자아의 비통제적이며 초대하는 태도만큼이나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자발적 의지는 우리의 최우선 의제입니다. 참 자아는 포용하고 배려하며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보호자의 자발적 의지를 얻게 됩니다. 내담자의 참 자아가 그렇게 주의를 기울일 수 있을 만큼 될 때까지 치료사의 참 자아가 이 장에서 설명하듯이 대신합니다. 따라서 IFS는 치료의 첫 번째 단계인 보호적인 부분들의 자발적 의지에, 두 번째 단계는 추방된 부분들의 욕구와 바람에 전념합니다. 이렇게 구별되는 치료의 두 단계가 동일한 양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보호자들이 관심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어떤 보호자들은 과거에 좋지 않은 치료 경험을 했을 것이고 어떤 보호자들은 노출되어 수치를 당할까 봐 두려워할 것이며 어떤 보호자들은 지금 치료를 받으러 오는 것에 압박을 느낄 것이고 만약 내담자가 트라우마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면 어떤 보호자들은 정서적으로 휩싸이는 것을 무서워할 것이며 어떤 보호자들은 어느 누구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현상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추방한 취약한 부분들이 정말로 뭔가 잘못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가 미래를 말해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돌봄이 형제 자매 또는 다른 친척들의 복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끈질긴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그들이 기꺼이 분리되어 참 자아가 존재하고 추방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우리의 주장을 시험해 보고자 하는 경우, 우리는 치료의 다음 부분으로 진행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내담자의 참 자아가 추방자의 청준이면서 1차적인 애착 대상이 됩니다. 추방자는 참 자아에게 트라우마 경험의 자세한 내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담자가 보통 치료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추방자들은 자세히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며 또 어떤 추방자들은 내담자의 참 자아를 제외한 어느 누구와도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치료사는 필요할 경우 추가 목격자로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추방자가 지시합니다. 첫 번째 치료 단계와 마찬가지로 이 단계의 필수적인 치료 요소는 호기심과 긍휼의 마음입니다. 다음의 예는 병원에서 인테이크 하던 중에 있었던 것으로 어떻게 내담자가 참 자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0분 만에 저는 인테이크 양식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고 첫 치료 회기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잘 귀에 쏙쏙 들어오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다 여러분들 읽어주셔서 많은 내용을 좀 읽었는데요. 오늘은 다른 날보다는 좀 양이 작긴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읽으면서 좀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들이 계신가요? 저는 밑줄을 여러 군데 그었네요. 36페이지에 그 자발적이어야 된다라는 거 좀 이해가 되시나요, 선생님들? 강제로 뭔가 분리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부분들이 분리되도록 만들 수도 없고, 대신할 수도 없고,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항상 IFS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쓴 논문이, 소논문 제목이
IFS 치료에서의 분리하기에 대한 특성인데요. 분리하기가 자발적이어야 된다라는 걸 거기에서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아, 논문 쓸 때 이게 있었으면은 참, 이걸 참고해서 제가 봤을 텐데, 막 그 생각이 들었네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보호자 작업을 먼저 1단계로 하고, 그 다음 추방자 작업을 2단계로 하고, 근데 보호자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추방된 부분들의 욕구와 또 원하는 것에. 근데 작업을 할 때는 1단계를 먼저 하고 2단계를 위해서 나중에 하게 되는데 2단계보다 1단계 보호자들이 관심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자, 여기까지 내용 읽은 거에서 이게 좀 와닿았다 또는 뭐 이게 좀 궁금하다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좀 나눠볼까요? 저 질문 있는데요. 네, 그 안은경 선생님. 36페이지, 네, 36페이지 한 일곱 번째 줄쯤에 네, 때때로 그들은 몸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므로 움직임, 뉴로 피드백, 약물 치료 같은 형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런 판단은 약간 어떤 그 내담자의 어떤 모습을 보고 저희들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좋은 몸에 갇혀 질문 있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보인다라는 게. 네? 네. 네, 몸에 갇혀 몸에 있다. 갇혀, 네네. 네, 글쎄요. 이게 저자가 어떤 의미로 이렇게 썼을까요?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이거 몸에 갇혀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추측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억압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신체화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저는 음, 이해를 했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자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 음, 항상 머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어깨가 결린다거나 뭐 네, 어떤 공황 상태에 빠진다거나 음, 심리적인 문제가 신체로 나타나는 네, 그런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네요. 신체화의 가능성이 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이런 거 아닐까? 추측하는 대로 그냥 다 던져보시죠. 때로는 이제 자기 감정을 잘 파악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어릴 때부터 음, 엮이는 가정에서는 뭐 여러 가지 비밀과 규칙들이 있잖아요. 외부에 나가서 말하면 안 되고 뭐 네, 감정을 표현해도 안 되는 음, 이런 통제된 삶 속에서 살다가 네, 자기 스스로 이제 그런 것들이 표현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라고 하지만 그게 자신도 모르게 음, 억압되고 통제된 상태에서 그냥 삶을 네, 그게 나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생각하고 익숙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음, 갇혀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아닐까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표현할 기회도 많이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네, 좋은 의견들이 속속 나오네요. 안은정 선생님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자, 또 다른 의견, 이럴 것이다. 추측을 한번 해보죠. 저는 오히려 네, 이, 이게 뭔가 트라우마가 있는 내담자라거나, 음, 어, 해리 증상이 있다거나, 네, 좀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음, 네, 더 얘기해 주세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몸에 갇혀 있다라는 게, 그, 내가 나 자신, 그러니까 그 참자 상태로 이렇게 음, 자신을 좀 조율하기까지 좀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 내담자에게 이런 프로세스가 먼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참자 상태의 내담자를 확인하면서 IFS로
그 부분들을 만나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건가? 저는 좀 그렇게 좀 이렇게 넘겨짚고 해석하긴 했거든요. 제가 그걸 근데 다시 지금 이제 한번 조금 이해를 네,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경험한 내담자들이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요. 그 다음에요? 네, 그 트라우마가 촉발되는 경험을 자주 하고, 네, 그리고 또 해리 증상을 또 경험하고, 네, 이런 내담자 이런 내담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IFS 작업을 할 때는 좀 참자 상태에서 이렇게 부분들을 보고 부분을 만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하기 너무 뭔가 나도 모르게 촉발되는 경험을 많이 해서 그냥 압도되어 버려서 참자 상태에서 너무 빨리 음. 훅 벗어나게 된다거나 좀 아, 그렇기 음, 때문에 이 전작업으로 음,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걸까? 신체에 대한 작업들이나 좀 네, 안정화 작업 같은 것들을 좀 해서 음, 네, 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한 게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은 쉽게 압도가 되거나 쉽게 촉발이 된다. 그래서 참나가 어떤 드러나서 작업을 하기 전에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그렇게 촉발되고 그렇게 압도되고 그렇게 되는 것들을 먼저 좀 작업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 네, 같네요. 네, 네.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은 글쎄요, 저자의 얘기를 듣기 전에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요.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해져 있는 답이 없을 테니까 뭐 편안하게 자신의 의견을 좀 얘기해 보실까요? 네, 또 다른 의견이신 분? 예, 너무나 놀란 일을 당하거나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 네. 마음이 얼어붙는다 이런 말, 몸이 얼어붙는 게 아니라 마음이 얼어붙는 거지. 어떻게 끔짝달싹할 수 네. 없는 그런 마음. 네. 그 상태가 아닌가. 그때는 음, 또 어떻게 더 다른 뭐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아이고, 저바다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꼼짝달싹 할 수 없이 어떤 압도되어지는, 얼어붙는 그런 상황일 때 마음이 얼어붙는다. 그런 상황을 지금 몸에 갇혀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닐까. 이 말씀인 것 같네요.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또 어떨 수 있을까요? 자,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저도, 네.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이제, 우리가 왜 그러니까 오랫동안 불안을 겪은 사람들 심장 파동이 굉장히 이렇게 쉽게 심장 파동이나 이런 게 이제 고혈압 증세나 아니면 불안한 파동이 계속 되잖아요. 그게 네. 어느 순간에는 그 원인이 사라졌는데, 나를 불안하게 하는 원인이 사라졌는데도 이 심장에 있는 이 파동이 음, 습관화돼가지고 네. 계속해서 이제 내 몸에 그 파동이 남으니까 음, 그게 이제 그때는 원인이 없어도 내 의식을 계속 머리에 뇌파를 그런 식으로 불안하게 만들면서 그 네. 몸도 이제 그런 형태로 바뀌었지만 나의 의식 음, 자체도 나에 대한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나는 이렇게 음, 원래 좀 불안한 사람이야라는 이게 이제 고착화돼 버려가지고 네. 내가 참나를 느끼기가 그러니까 참나와 그 부분만큼은 이제 음, 이게 동화되기가 참 힘든 그런 상태로 들어가 버린 네.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약간, 그러니까 뭐 트라우마를 경험한, 예를 들자면 그런 사람이 불안을 경험했다면 이게 너무 자기가 익숙해져 버려서 쉽게 촉발이 되고 압도가 되는데 그게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참나가 드러나기가 좀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다. 약간 그런 말씀 같기도 하네요. 맞을까요? 예, 그래서 이제 내 정체성이 네. 그거와 이제 동일시되는 음, 그런 이제 상태로 되다 보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음, 그 부분을 어, 의식으로 다루기 전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저자가
몸을 먼저 몸의 심파를 좀 바꿔준다든가 그런 네. 어떤 몸의 치유가 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몸이 이제 의식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부분을 좀 해방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네, 네, 네.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좀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뭔가 신체화되어 있다, 억압되어져 있다, 트라우마에 대한 거다, 얼어붙는다, 이게 너무 동일시가 될 정도로 정체성으로 받아들인다. 하여튼 좀 심각한 상황을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게 뭔지 모르겠고요. 원어에서 지금 아직 찾지를 못했어요. 원서에서 어느 부분인지 이걸 그렇게 진짜 몸에 갇혀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지 아니면 번역하시면서 그렇게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지금 못 찾으니까 찾은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 여기 있네요. 어, to be captive to the body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진짜 번역을 맞게 하신 게 맞고 몸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저자가 쓴 게 맞거든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IFS를 미국에서 하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IFS가 마법의 지팡이냐라고 했을 때는 아니다라는 걸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IFS로 모든 내담자들이 다 슉슉슉슉슉슉 해서 참나가 드러나고 뿅뿅뿅 해서 끝나면 좋을 텐데 유경 선생님 막 살짝 웃으시네요. 쉽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죠, 유경 선생님도? 안 되는 내담자들이 있어요. 특히 부분을 느끼지 못하는 내담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내면에 들어가서 부분을 우리가 몸에서 호흡도 느껴보고 몸도 느껴보고 이런 걸 했잖아요. 근데 이런 걸 못하는 내담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우리가 인바디가 된다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이 이게 인바디가 돼서 몸에서 경험이 되고 이걸 몸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어쩌면 고미양님이 얘기하신 것과 좀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바다님이 얘기하신 거하고도 비슷하고. 이게 몸에서 경험을 인바디를 하질 못하고 자꾸 생각으로만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체화해서 내가 부분을 경험하고 그걸 거리를 두고 보고 그런 게 제대로 잘 되지가 않는 내담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뭐 inner sense cultivation이라는 걸 또 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자면 그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했을 때 찾고 그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크기고 색깔은 어떻고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지 그런 거를 계속 감각을 경험할 수 있게끔 치료사가 질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IFS 치료를 할 때 우리 6F를 한다고 하거든요. 처음에 find, 그 다음에 focus, 그 다음에 flesh it out 이라는 거 하는데 focus하고 flesh it out 할 때 잘 안 되는 내담자들이 분명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find를 할 때는 몸에서 찾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억을 우리가 하지 못해도 그런 트라우마의 경험들이나 그런 것들이 몸에 저장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에서 일단 인바디를 해서 체화를 해서 찾게 하고 그다음 찾은 그 부분에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내담자가 그걸 충분히 알 수 있게끔 하는 포커스와 플래시 아웃을 하게 하는데 그것이 안 되는 내담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트라우마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말씀하신 대로 고미양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너무 나하고 동일시가 돼서 압도가 쉽게 되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아예 느끼지 못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아마 몸에 갇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추측이 되는데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건 저도 저자에게 얘기를 들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IFS 치료를 아무리 해도 부분과 접촉이 안 되는 내담자들이 꽤 있고 그래서 그런 내담자들을 위해서 IFS 치료에서는 조금 더 분리하기가 쉽게 될 수 있는 분리하기 촉매제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접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무브먼트이고요. 한국에서는 아마 그거를 뭐 무용 동작 치료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런 무브먼트나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강력하게 미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건 사이키델릭이에요. 뭐 케다민, 뭐 MDMA, 실로사이빈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쉽게 분리하기를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도와줘서 참나와 다이렉트로 접촉하는 것처럼 어떤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이키델릭을 접목을 해서 IFS와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것처럼 뉴로 피드백이나 이런 다양한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33페이지에 같은 내용이 나오죠. 중간에 뉴로 피드백, 약물 처방, 동작, 이런 보조적인 치료법이 분명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접목해서 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자,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 아는선 선생님 질문만 얘기를 했네요. 오늘 읽은 거에서 조금 저는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31페이지였는데요. 31페이지 내용에서 치료를 작업이라고 부를 때 중간에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면 뭔가 수치심을 느끼는 수치스러워하는 추방자가 사랑스러운 존재로 변화될 거야. 라고 열심히 일을 하는 우리 안의 부분이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번역도 하려고 하고, 이런 모임도 하려고 하고, 공부도 하려고 하고, 자격증도 막 계속 여러 개를 쌓아서 막 여러 개를 쌓고, 그런 저 안에 열심히 일하는 보호자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자격증을 층층이 쌓고 슈퍼바이저가 되고 번역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거로는 해결이 안 되는구나. 맞죠, 선생님들? 네. 결국 해결은 뭔가를 바꾸려고 하고 멋진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추방자를 바꾸고자 하는 관리자의 노력, 그거로 되는 게 아니라 맨 밑에 보면요. 사랑받는다라는 느낌을 그걸로는 줄 수가 없다. 수용받거나 사랑받기 위해서 원래 모습을 가꿀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부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나? 진짜 사랑할 수 있나? 우리 안에 수치심을 불어넣는, 수치심을 주는 비난하는 부분도 있고, 정말 못났다. 어떻게 이렇게 못났냐? 어떻게 이렇게 멍청하냐? 어떻게 이렇게 못생기고 뚱뚱하냐? 라고 느끼는 추방자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진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의 첫 번째 줄에 수고의 대가를 치르고서야 사랑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저희 시스템의 많은 관리자들이 갖고 있는 신념이죠. 그러니까 더 수고를 치러, 더 일을 해, 더 공부를 해, 더 자격증을 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정말 부분을 사랑하는 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했고요. 자, 우리 또 다음 주에 또 얘기를 더 나눠볼까요, 선생님들? 자, 이제 챕터 2를 들어갔는데요. 다음 주에도 또 뵙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편한 마음 되시고요. 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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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